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근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입니다. 샵을 운영한 지는 7년이 되어가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서비스도 좋아서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홍보를 잘 해주시는 덕분에 가게는 예약이 일주일 정도는 늘 꽉 차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도 늘어난 만큼 저 혼자 하기는 버거워서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최근에 남성분들께서도 왁싱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명은 남자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남성 고객님들께서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편하게 오셨으면 해서요. 남자 직원을 고용한 뒤로는 남성 고객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직원 말로는 오시는 남성 고객님들마다 남자가 왁싱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고요. 남자 직원을 뽑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님들 예약 문의를 받으며 샵에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 예정이었던 남자 직원이 가벼운 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되어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걱정 말라며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아마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직원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샵 문이 열리고 남성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늘 그 남자 직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하신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부랴부랴 고객님께 예약하신 남자 직원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나오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자기는 괜찮으니 그 남자 직원의 무탈을 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 남자 직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대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시더라고요. 저도 예약이 없던 터라 제가 그 남자 고객님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 고객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준비가 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시덥지 않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왁싱을 진행했어요. 신음소리 한번 크게 안 내시고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곳이 고개를 들더군요. 왁싱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미 경험했던지라 또 그러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민망해하면 고객님들께서 더 민망해 하시니까 더더욱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싶었지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었나 봐요. 고객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허겁지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방을 나오고 데스크에서 고객님을 기다리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왁싱을 끝내고 남자 고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나가셨어요. 그 후 남자 직원도 건강하게 돌아오고 모든 게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해야 하는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을 일찍 들여보내고 제가 대신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마감 시간대에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문을 일찍 닫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샵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니 그때 그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얇은 흰 티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넓었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좋은 게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꽤나 귀여웠어요.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스케줄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약을 못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열려있길래 들어왔다면서 혹시 예약을 하지 않고도 왁싱이 가능한지 여쭈시더라고요. 샵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도 넉넉히 남았고 있던 예약도 취소가 되었던지라 고객님께서는 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고객님을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제 취향인 것도 있고 이미 한번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갑자기 의식이 되더라고요. 긴장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왁싱을 하는데 역시나 그놈이 또 슬슬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자 고객님께서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답이 만족스러워서 웃는데 사실 방금 소개팅을 하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아프게 하자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말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소개팅녀가 꽤 마음에 들었다며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작업하느냐 묻고 있던 머리를 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객님 위로 올라갔어요. 고객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무도 없는 샵에서 단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별말 없이 떠났어요. 저는 고객님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 마감 시간대에 그가 또 나타났어요. 저는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고는 있던 직원을 그냥 퇴근시켜버렸어요. 그는 직원이 나가자마자 달려들더군요. 이번엔 그냥 데스크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주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항상 제가 마감을 하며 그를 위해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 지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부터 그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벌써 지겨워졌나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들 커피를 사느냐 좀 늦어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가게 근처에서 어린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를 봤어요. 그 소개팅녀랑 아마 잘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후로는 그는 샵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진지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지난주에 다른 남성 고객님 왁싱을 해드리다가 그가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루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이미 신혼집에는 한 달 전부터 제가 먼저 입주해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결혼 전날이라서 남친이 친구들을 만나고 난 후 늦은 시각에 잠깐 들렀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그러더군요. 형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잠깐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괜찮지? 그래?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오셔서 할 얘기가 뭘까? 글쎄, 들어보면 알겠지. 곧이어서 아주버니까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내일 결혼식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미안해요, 재수씨. 네, 어서오세요. 저도 들어도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동생한테만 해줄 얘기라서요. 네, 그러세요. 편히 말씀 나누세요. 전 안방에 있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동생하고 저기 작은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면 되죠. 라고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남편의 형이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한참이나 있다가 나오더니 남친의 형은 내일 시장에서 보자고 하면서 나갔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의 얼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이 더 궁금증을 자아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면서 알아서 좋을 것 하나도 없다면서 좋은 일을 앞두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결혼해서 잘 살라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얼버무렸어요. 굳이 말하기 싫었는데 더 캐묻지 않았어요. 내일 내 결혼식을 위해서 함께 있어줄 친정 동생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더 깊이 묻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의 형은 특별히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것 같았지만 아들을 둘러있고 형수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산다고 들었어요. 남편의 형수는 은행에 비정규직 창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남편의 형이 제 밥벌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늘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형은 처음부터 백수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남편의 형수가 다니던 은행 직원이었어요. 거기서 남편의 형수를 만나서 사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은행의 정규 직원이었던 남편의 형은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의 자랑이셨대요. 명문대 졸업을 한 데다가 은행에 곧바로 취업을 해서 처음엔 남부러울 게 없었던 터라서 솔직히 남편의 형수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형이 회사 내에서 상사와 트러블 때문에 은행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일마다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장남이 남편의 형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을 모두 다 남편의 형에게 다 날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는 쉬쉬하셨다네요. 왜냐하면 남들이 알게 되면 큰아들의 낯이 깎이는 일이고 기죽이는 일이라면서 절대 티내지 말고 다른 데다가 말도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대요. 다 잘해보려고 한 짓인데 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 어쩌겠냐 하시면서도 한숨을 쉬면서 남편에게 넋두리를 하시곤 했대요. 혼자서 돈을 벌어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큰며느리가 혹시나 백수로 있는 큰아들을 기나 죽이지는 않나 의심만 하시곤 했대요. 그래서 남편의 형수도 시댁에 발길을 끄는 지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식에는 참석은 하겠다고 연락은 왔어요. 남보기 좋은 그럴싸한 사업이나 찾으려고 했던 남편의 형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백수로 세월을 낚는 동안에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착실하게 모아놓은 돈으로 대출도 받고 해서 신혼집도 장만을 하고 결혼식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남편 형한테 돈을 다 날려버리고 없는 상태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얼떨하게 결혼식 준비를 했어요. 저희 친정도 그리 부유한 편은 아니었고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편과는 결혼 반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도 남편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약간의 결혼식 비용을 도와주신 것 외에는 시댁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남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누나, 갑자기 매형이 나한테 신랑 측 축의금을 받아달라고 했어. 신부 측 축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남동생에게 신랑 측 축의금도 함께 받아달라고 했다니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신부 측의 여동생을 안 치고 신랑 측의 축의금을 남동생이 받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 화장하는 샵에서 만나 남편에게 물었더니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길어. 내가 신혼여행 가서 다 말해줄게. 축의금은 처남한테 잘 받아서 나한테 달라고 했어. 어차피 남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결혼식이었기에 축의금 한 푼 한 푼이 귀하긴 했어요. 그것을 외식비나 식사비 등 치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동생을 불러서 축의금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어요. 내가 직접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일러두었어요. 각자 결혼식 하객들을 맞이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혼선이 올 수도 있었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참 웃기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축의금을 받고 있으니까 아주버니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더래요. 신부 측이 축의금을 받을 일이지 왜 사돈총각이 신랑 측까지 받고 있냐며 자기가 직접 받을 테니까 나오라고 해서 옥신각신했는데 그것을 본 남편이 아주버니에게 그러더래요. 내 결혼식을 팥돈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조용히 가주는 게 어때? 잠깐이었지만 아주 험악했다네요. 그리고 남동생에게 남편이 그랬대요. 어느 누구도 나와 누나가 말하기 전까지는 축의금을 손도 못 대게 부탁해 처남. 시어머니도 신부 대기실로 나오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그러셨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사돈총각이 축의금을 받고 있냐? 어머니, 오빠가 일부러 맡겼다고 했어요.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긴 뭘 물어보냐? 아니, 네가 그렇게 시킨 거겠지. 그 축의금 엄연히 우리 신랑식 돈이다.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마라. 갑자기 무슨 말씀 하시나 했어요. 지금 웨딩드레스 입은 행복해야 할 신부 앞에서 별 거지 같은 소리를 하시고 자빠져 계시더라고요.
옆에 친구들도 있고 사촌 친구들도 와 있었는데 어찌나 창피하던지 한마디 쏘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오히려 남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축의금을 절대로 나 말고는 주면 안 된다. 알았지? 라고 했더니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나갔어요. 태백도 생략을 했고 주례도 생략을 했고 함께 써온 결혼 서약서를 낭독을 하고 친구들의 축가를 받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결혼식을 마쳤어요. 그 사이에 망할 아주머니가 자기가 결혼식비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축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남동생은 결혼식 비용 모두 다 매형이 직접 하니까 걱정하지 말랬더니 왜 사돈총각이 신랑 제 축의금을 들고 주지 않냐고 지랄을 떨더래요. 완전히 축의금 갖고 도망치려는 도둑신보가 아니겠어요. 동생들한테 양가에 들어 축의금을 고스란히 다 받아서 신혼여행지에서 밤새 내내 오신 분들의 이름과 액수를 기록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께 정성껏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남편에게서 들을 수 있었어요. 도대체 아주버니랑 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왜 그러신 거야? 사실은 어제 저녁에 형이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 축의금 자기가 받고 싶고 그 돈은 자기가 알아서 쓰겠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동생이 장가를 가는데도 땡전 한 푼도 안 보태는 인간이 축의금을 먹겠다 하더라. 진짜로 그랬어? 어이없네. 그리고 남편이 더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우리 형이 글쎄 자기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엄마를 설득을 해서 팔아 쪼개서 둘이 똑같이 나누자고 하더라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던데. 인간도 아니야. 어쩌다가 저렇게 돼버렸는지 참 안타깝더라. 그럼 어머니는 어디에 사시라고? 그러게 말이야. 형이 모시고 살 거냐고 했더니 그럴 순 없단다. 그렇지 않아도 형수가 혼자 벌어서 겨우 풀칠하고 사는 형편에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뭐야, 우리 보고 모시고 살란 말이야? 딱히 그러라곤 하진 않았지만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어이없다는 거지. 정말 답이 없는 아주버니였어요.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돈도 다 날려버린 주제에 완전히 거지 깡통을 만들겠다는 속셈이었어요. 어떡하든지 돈만 빼낼 고민을 하고 자빠져 있고 시어머니 안중에는 눈꼽만치도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도 시댁에는 시어머니 외에는 선물은 사오지 않았어요. 신혼집에 도착을 해서 시어머니께 잘 다녀왔다고 인사전화를 드렸어요. 오냐, 잘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이만 쉬고 내가 내일 너네 집으로 가마. 갑자기 왜 우리 집 오시겠다고 하는 건지 이상했어요.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희 둘 다 출근해요. 주말에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자니. 나 여기 집 내놓기로 했다. 집 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예 너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란다. 네? 들어와 산다고요? 못 들었니? 네 서방이랑 다 의논했다고 하던데. 암튼 내가 간단한 짐만 들고 너네 집에 갈 테니까 그리 알고 너도 일찍 퇴근하고 와라. 알았니? 아니요, 몰라요. 오빠한테 확인해보세요. 전 들은 적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러셨어요. 내일부터는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 테니까 그리 알아라. 시어머니는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끊으셨어요. 남친도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어요. 누구 맘대로 시댁집을 파냐고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래요. 누구 맘이긴 누구 맘이냐? 큰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팔아서 장사 미천이라도 해야 한다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형 집에 가셔야지 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네 형 집에 가니? 식모살이밖에 더 하겠니? 손자들도 둘씩이나 봐주고 내 인생 어쩌라고 그러냐? 집 한 돈을 형한테 싹 다 주고 빈손으로 낯짝뚝뚝 꺾고 오시겠다고요? 전 그럴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할 때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저희 신혼집으로 쳐들어오셨어요. 오시는 시어머니를 문을 안 열어줄 순 없어서 열어드렸더니 다짜고짜로 그러셨어요. 난 오늘부터 여기서 살 테니까 그리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대충은 오빠한테 말은 들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주버니에게 돈 줄 생각으로 집을 파셨으면 당연히 아주버니 집으로 가셔야죠. 지금 바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제 두 손을 붙잡고 그러셨어요. 실은 그 집을 팔아도 몇 푼 남지도 않는다. 다 지석이가 대출 받아서 써먹어서 말이다. 내가 어떻게 지석이네 집에 가냐.
며느리가 혼자 벌어서 겨우 사는데 나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너희네는 둘이 보니까 좀 낫지 않겠니? 어머니, 처음부터 저희가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이렇게 작정하신 거 다 알아요. 돈은 아주버니네 타주고 알거지가 되니까 저희한테 기대서 사시려고요. 끝까지 아주버니 형편만 생각을 해주시네요. 축의금도 뺏어가려고 큰 난리를 치더니 어머니 집까지 다 쏙 빼먹고 말이죠. 어쩜 그런 개망나니를 아들로 두셨어요? 뭐야? 이게 어디 하늘 같은 아주버니를 그딴 식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 하늘 같은 아들 집으로 가서 떠받들고 사시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미쳤냐? 내 아들 집인데 네가 뭐라고 나가란 말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바깥에서 듣고 있다가 들어와서 그랬어요. 엄마, 당장 나가세요. 형한테 갈 일이지 왜 여기 와서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럽게 엉엉 우시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네 형수가 나를 얼마나 온수보듯이 하는데 내가 거기로 가서 무슨 구박을 받으면서 살라고 그러냐. 완전히 배째라식으로 진을 치고 자빠져 계셨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에게 식구들 모두 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당분간 남편과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고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이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친정아빠가 러닝 셔츠 바람으로 신혼집 거실을 활보하고 동생들이 시어머니가 진을 치고 있는 방에다가 개인 물품들을 가져다 놓고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신혼집을 다시 매물로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동안만 친정집과 신혼집을 바꿔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아주버니 뺨에 넘어가서 살던 집도 팔고 만만한 아들네 집에 와서 살면 되겠다고 조언하더니만 아들 내외한테 팽당하고 외롭게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물론 시어머니 아주버니랑은 연락을 끊고 삽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좋아 죽고 못 사는 하늘 같은 큰아들네와 함께 사셔야죠. 다 퍼줬으니 퍼준 만큼 대우받고 사시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웨딩 플래너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약 손님과 웨딩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상담 중에 제 이름과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수정고등학교 다니셨어요? 하시길래 네, 수정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 번 더 물어보셨고 나이를 말씀드렸더니 나 모르겠어? 하면서 손을 툭 치셨습니다. 그러는 순간 잊고 있었던, 아니 잊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약 10년 전 고등학교 입학했던 저는 몸도 다른 친구 대비 왜소하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입학 후 몇 달이 지나니 쉽게 말해놓는 친구들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조용하고 말도 없고 왜소했던 저는 항상 그런 친구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돈을 주며 매점 심부름을 시키더니 나중에는 돈도 안 주면서 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심지어 교과서 및 체육복 등을 뺏어갔습니다. 결국 수업 시간에 억울하게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운이 없었던 것인지 2학년이 되어서도 그 무리들과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진화한다고 했던가요? 그들의 괴롭힘도 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것이었지만 어차피 갚지 않기에 갈취였고, 돈이 없는 날에는 저보고 다른 친구한테 빌려서 자기들한테 돈 달라고 하고, 싫다고 하면 하루 종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결국 참다 선생님께 괴롭힘 당한다고 말씀드렸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들을 교무실로 불려서 괴롭히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저를 괴롭히면 부모님들 모시고 와야 된다고 하고는 끝이 났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들으라는 듯이 뒤에서 제 욕을 했지만 그 전의 괴롭힘에 비하면 이 정도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오고 가며 일부터 부딪히고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선생님께 가서 다 말하겠다고 하자 일부터 그런 거 아니라며 사과하면서 뒤돌아서 비웃으면서 갔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학교에 오셔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셨습니다. 교무실은 발칵 뒤집어졌고
그 무리들은 전부 교무실로 가서 혼나고 일주일간 수업도 안 들어오고 반성문만 썼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무리들은 교실에 돌아왔고 저를 보자마자 빌린 돈 갚는다며 저에게 돈을 던졌습니다. 떨어진 돈을 줍고 있는 저에게 앞으로 학교 생활을 기대하라며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려는데 독서실 앞에 그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잡혀서 근처 뒷산 공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랜 시간 엄청 많이 맞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리고 경찰이 오면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났고 저는 약 한 달간 병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 무리들과 그 무리들의 부모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사과하면서 합의 보자고 했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각서와 함께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학교를 가니 그 무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를 아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팠고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서웠고 그 순간을 매일 밤 악몽으로 꾸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잘 지내고 있었다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무리들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결국 저는 자퇴하였고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제일 악질이었고 그들의 리더였던 그년이 지금 제 앞에 상담 고객으로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잊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다 기억이 나면서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식은땀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간다며 잠시 있다가 상담하자고 얘기한 후에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줄 모르는 저를 본 회사 선배가 무슨 일 있냐고 하셨고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신 상담해드리면서 다른 업체에서 웨딩 컨설팅 서비스 받도록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 친구 갈 때까지 휴게실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나서 선배님이 돌아오셨고 다른 업체에서 하실 것 같다고 그들 갔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멘탈이 나가서 멍에 있다가 퇴근하고 집에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본 것도 인연인데 다른 곳에서 하는 보다 친구한테 웨딩 컨설팅 받으면 더 잘해주고 가격도 더 저렴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잘 부탁한다며 조만간 찾아온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본 선배는 상황을 직감하였고 괜찮다며 선배가 대신 상담하고 컨설팅까지 끝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그년과 예비신랑이 다시 왔습니다. 인사만 한 후에 너네들 결혼식 때 다른 고객님 일정이 있어서 저는 시간이 안 되니 선배님이 대신해 주실 거고 가격도 임직원 할인해 줄 거라고 상담을 잘 받고 결혼 잘하고 행복하라고 하고 자리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다른 고객님 담당자를 바꾸고 저보고 자기를 컨설팅 해주면 안 되냐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신랑도 부탁드린다면서 계속 말씀하셨고 어쩔 수 없이 컨설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주례 없고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얘기해 주던 중 가족들과 지인들이 결혼하는 부부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결혼식이 마음에 든다며 그렇게 본인들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 편지들을 챙겨주었고 다음 미팅 일정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미팅 날에 그년이 예비신랑은 없이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무리들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면서 학생 때처럼 반말과 함께 무시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결혼하니까 좋으냐고 그년한테 묻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 남편, 시댁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돈이 많아서 결혼하는 건데 돈을 안 쓴다면서 짠돌이라는 둥, 전 남친이랑 사귀면서 나태를 여러 번 해서 임신 안 될까봐 걱정이었는데 예비시댁 쪽이 손이 귀한 집이라서 애가 잘 안 들어서도 자기 탓이 아니라는 둥
시댁 부모님이 생긴 게 거지 같아서 남편 얼굴도 거지 같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미팅 시간이 끝나고 그 무리들은 갔습니다. 렌탈이 나가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순간 그 예비신랑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딩 상담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가기에 다이어리에 적는 걸로는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항상 고객님 동의하에 녹음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그년과 그 무리들의 대화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번 미팅할 때 예비신랑님께서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와 함께 저도 편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그년이 저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부탁하면 실례라고 예비남편을 말렸습니다. 순간 그년이 제가 쓸 편지 내용이 걱정이 돼서 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간 좋은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바빠도 친구 결혼식인데 편지 한 통 못 써주겠냐고 당연히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의 반응에 그년이 살짝 당황해하였습니다. 결혼식 하기 2주 전쯤 그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메일로 편지를 보냈으니 그대로만 읽고 내려오라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안 그래도 뭐라고 편지 써야 할지 난감했는데 잘 되었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식 중 가족들과 지인들이 나와서 편지를 읽어주었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그년이 준 편지는 가볍게 구겨서 바닥에 버리고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에 적혀 있던 제 진심을 한가득 담은 편지를 읽어가면서 예비남편이 없을 때 그년이 했던 그 무리들과 나눴던 각종 뒷담화들이 마이크를 통해 식장 전체에 들렸습니다. 당황해하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도망가는 그 무리들, 욕을 하면서 뭐하는 짓이냐며 마이크를 뺏는 그년까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년을 밀쳐내고 다시 마이크를 붙잡은 후 그때의 내가 아니라고 너는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철이 안 들었냐고 하면서 속에 있는 묵은 체증을 한꺼번에 쏟아 올렸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결혼 못한다며 나가버렸고 그년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그년이 웨딩 플래너인 제가 결혼식을 망쳤다며 본인의 업무를 똑바로 안 한 거라고 허위사실 어쩌고 명예훼손이 어쩌고 손해배상 등 고소하겠다고 소리 질렸습니다. 결혼식에 같이 갔던 회사 선배가 웨딩 플래너로서 저의 컨설팅 서비스는 문제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이 차질 없이 열리게 되었다며 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친구의 자격으로 저에게 고객님들의 요청으로 편지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제가 진심을 담은 편지를 읽고 뒷담화 음성을 공유한 것은 편지의 일부이고 사전에 상호 동의하에 녹음된 음성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무조건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 사건은 동창회에 소문이 났고 1명 2명씩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년한테 괴롭힘 당했는데 제가 복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웨딩 플래너 요청하는 친구들도 늘어났고 덕분에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고소한다고 했던 그녀는 조용하네요.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아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